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 명중기 이후의 시기에 이어서 오늘은 동아시아 2차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명나라는 홍무제 영락제 이후에 북로남해라고 해가지고 북쪽의 몽골, 남쪽 해안가에는 왜구들이 창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몽골족이 침입한 이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토목보의 변과 경술의 변이라고 명나라 황제와 그리고 명나라 수도가 포위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큰 위기였었고, 남쪽 해안가에는 왜구들이 끊임없이 창궐했다고 했는데 이 왜구들은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해적단이에요. 해적단. 이로 인해 가지고 명나라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필기할 게 하나 있는데, 이 북로남해 중에 이 남해 있죠, 남해. 남쪽 해안가에 왜구들이 창궐하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명나라가 사무역을 명나라가 무엇을 내리냐면 해금령을 내려요. 해금령. 해금령이 뭐냐면 바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해안가에 왜구들이 엄청나게 출몰하다 보니까 해안가에 대한 침탈도 어마어마했지만 해안가가 더 멀리 섬 지역에 있는 명나라 주민들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섬 지역에 있는 이 명나라 주민들을 내륙으로 이동시키게 해요. 누구의 침탈을 받지 않게 해서, 왜구의 침탈을 받지 않게 해서. 또 하나 해금령과 더불어서 사무역을 금지시켜요. 사무역. 사무역을 금지시킵니다. 사무역을 이제 밀무역화 시켜가지고 불법적인 무역이라고 규정해 놓고 이 사무역을 철저히 금지시켜요. 그리고 오로지 조공 책봉 관계에 의한 조공 무역만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나라는 그 전에 원나라 또 중국 한족 왕조로서 강성함을 나타냈던 당나라와는 달리, 당나라 원나라와는 달리 철저히 쇄국 정책을 펼쳐요.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그래서 이 명나라는 자체적으로는 한족 왕조가 뒤늦게 부흥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강성할지는 몰라도 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쇠퇴한 왕조가 이 바로 명나라예요. 어찌 보면 중국의 전체 역사를 보면 명나라 시기에 상당히 이 명나라의 발전은 퇴보하기 나름 퇴보예요. 어느 기준을 본다면 전 세계 기준을 본다면 활발하게 다른 나라와 교육을 하면서 자국의 발전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명나라는 그렇지 못했어요. 더욱더 그런 이유가 바로 남쪽에서 출몰한 이 왜구 때문에 해금령까지 내릴 정도로, 또 사무역을 금지시킬 정도로 이 명나라는 다른 나라와 국가 간의 교류에 상당히 좀 관심을 두지 않은 나라예요. 그 전에 영락제 때 있었던 항해원정, 정화의 항해원정은 성격이 다르다고 했죠. 그건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원정단을 꾸린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명예, 위신을 세우기 위한 원정단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예요. 어쨌든 이 북로남해로 인해 가지고 명나라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또 홍무제 때 만들었던 이급제도 점차점차 붕괴화되고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장거정이 어느 정도 개혁 정치를 추구했지만 결국 장거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도라미타불이 되어버린다고 했었죠. 반면 우리나라는 이 세종대왕의 전성기를 이어서 훈구와 사림의 싸움이었던 사화정치, 결국 사림들이 정권을 차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하나의 무리를 지은 정치인 붕당 정치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일본사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죠.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에 의해서 무로마치 막부 시대가 개막이 되고, 이 무로마치 막부 말기에 온인의 난이라고 일어났다고 했죠. 이 온인의 난은 결국 뭐 승자 패자 큰 싸움이 벌어진 것도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쇼군의 지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지방의 다이묘가 쇼군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지방 다이묘들이 자신의 세력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면서 주변 다이묘들과 끊임없는 분쟁, 갈등, 전쟁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개막이 된다고 했어요. 그 시절을 센코쿠, 전국시대라고 했죠. 이 전국시대가 더욱더 격렬해진 이유가 1543년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전래된 조총 때문에 더욱더 이 전쟁 양상이 격렬해진다고 했죠. 결국 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거의 지방의 다이묘들이 통합되는가 싶더니 오다 노부나가가 자신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1590년 이 센코쿠 시대가 결국 통일되기 이르릅니다.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에 토지조사령을 내리고 그리고 농민들에게 무기를 몰수해서 농민이 무사화되는 것을 다이묘가 더 이상 지방 다이묘가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게 이르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학습할 임진왜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이 임진왜란은 그야말로 동아시아 2차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차 동아시아 전쟁에 의해서 2차 동아시아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1차 동아시아 전쟁은 언제였죠?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겠죠? 우리 삼국이 통일되었을 때. 우리 삼국 통일되었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만 싸웠나요? 그렇지 않았죠? 고구려가 돌거를 끌어들이고 또 그리고 백제는 외를 끌어들이고 신라는 당을 끌어들여서 그야말로 삼국 통일 전쟁을 넘어서서 동아시아 전쟁이라고 했죠. 그렇게 한국, 중국, 일본 거기다가 이제 유목민족까지 뒤섞인 또 하나의 전쟁이 이때 터지게 돼요. 우리는 이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알고 있죠, 그죠? 정확히는 임진왜란과 더불어서 또 무슨 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정유재란이라고 있었죠. 정유재란이라고. 임진왜란은 1592년도를 임진년이라고 했고 임진년에 일어난 외놈들의 난이에요. 그러다가 전쟁이 한번 쉬어요. 쉬고 난 다음에 1597년이 정유년이거든요. 정유년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 써서 정유재란이라고 해요. 이 정유재란의 시작이 우리 이순신의 명량대첩이에요. 명량대첩. 근데 우리는 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전쟁에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일본과 명나라도 같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을 일본은 또 명나라는 다른 말로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일본은 분로쿠 게이초의 역이라고 부르죠. 자, 먼저 역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란 뜻이에요. 뭐 소요, 혼란 뭐 이런 뜻인데 전쟁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할게요. 분로쿠 게이초의 전쟁이란 뜻이에요. 저는 분로쿠 게이초는 무엇이냐? 일본은 형식적으로 누가 집권하는 이 나라라고 했죠? 덴노.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죠? 이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 덴노는 즉위할 때마다 연호라는 걸 써요. 연호. 일본은 지금도 연호가 있어요. 연호라는 걸 쓰는데 이 당시의 연호가 분로쿠였어요. 분로쿠.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당시에 연호가 분로쿠. 그러니까 이 당시 일본 시대를 가리키는 용어가 분로쿠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분로쿠 시대에 일어났던 전쟁이라는 거예요. 게이초는 뭐냐면 정유년에 일본이 부르던 연호예요. 그래서 정유재란을 게이초의 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합쳐서 분로쿠 게이초의 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임진년의 외놈들의 난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분로쿠 게이초 시대에 일어났던 전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 명나라는 이 전쟁을 뭐라고 표현했냐? 항우의 원자라고 표현했어요. 왜 항우의 원자냐면 일본이 처음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내세웠던 명분이 우리는 너희 조선에 관심 없다. 누구 공격할 거냐면 명나라, 중국 공격할 거다.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결국 우리나라가 이 명분을 구실로 삼아서 명나라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명나라는 항외, 외에게 저항하고 외를 물리치기 위해서 원조, 도울 원자, 누구를 도와? 조선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나라는 이 전쟁을 이 외를 물리치기 위해서 조선을 도와준 전쟁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전부 다 자국의 입장에서 표현한 거죠. 자국의 입장. 지금은 한국사 시간이 아니고 동아시아사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상황으로 가봐야 돼요.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했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에 토지조사령, 검지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도수령, 무기를 몰수하는 도수령을 내립니다. 이 도수령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 자신도 지방 다이묘로 시작을 했고 이 지방 다이묘 간의 끊임없는 욕심과 경쟁과 갈등, 분쟁으로 센코쿠 시대라고 100여 년 동안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거쳤죠. 그리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한 거냐면
마치 한국사로 비교해 본다면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이 누구죠? 네,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시절과 똑같아요. 태조 왕건도 어디 지역의 호족이었냐면 개성 지역의 호족으로서 각 지역에 있는 호족들을 전부 다 힘으로 누른 게 아니고 전부 다 동맹을 맺었어요. 어떻게 동맹 맺었죠? 그들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왕건은 부인이 상당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름의 고려 연합정권이라고 만든 거예요. 또 같은 연합정권인 견훤 중심의 후백자 연합정권을 고려 연합정권이 물리치고 고려라는 나라를 탄생한 거예요. 그럼 고려의 왕은 태조 왕건이지만 왕건도 과거에는 호족이었죠. 호족 중에 가장 힘이 세었기 때문에 국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자신도 호족 출신으로서 다른 호족 한 명이랑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하지만 호족들이랑 싸운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도 즉위 초에 가장 이 고민거리가 뭐냐면 내가 호족 한 명이랑 싸우면 다 제압할 수 있지만 호족들이랑 싸우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들의 딸과 결혼을 하고 자신의 왕치성을 하사해주고 또 토지도 나눠준다고 했죠. 그죠? 이게 태조 왕건의 정책이었어요. 그런 고민을 누구도 똑같이 했냐? 바로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전국을 통일했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에는 다이묘들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중앙의 쇼군 역할을 하고 있는 본인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겠죠?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불안, 그리고 센코쿠 시대로 인해 가지고 각 지방 다이묘들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적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들이 연합을 해서 중앙의 쇼군을 자신을 친다면 이것 또다시 제2의 센코쿠 시대가 개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 이 지방에 있는 다이묘라고 하는 이 폭탄들이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로 불안해하느니 차라리 이 폭탄을 내부에서 터뜨리지 말고 어떻게? 밖에서 터뜨리자. 일본 내부에서 다이묘끼리 싸우지 말고 일본의 공공의 적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수업을 하고 있다가 영상이 끊겼었네요. 자, 다시 설명하자면 일본 센코쿠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다이묘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의 고민처럼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내부의 폭탄을, 이 다이묘라는 폭탄을 내부에서 터뜨리기보다는 일본의 공공의 적을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터뜨려버리자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일본 국내의 정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가 바로 우리 조선이죠. 그래서 이 조선을 침공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조선 침공을 마음을 먹었는데 일본이 분로쿠 게이처 위역, 우리로 친다면 임진왜란을 터뜨리고자 했던 이유를 한번 써보면 배경을 한번 써볼게요. 배경이 뭐냐면 국내 정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예요. 국내 정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예요. 그리고 일단 전쟁을 벌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는데 그 내용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정명 향도하겠다 혹은 정명 가도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써버려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정명,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 길 좀 빌려달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선이란 나라는 그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태생부터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났을 때 조선이란 나라 이름도 어디에서 정했다고 했죠? 형식상으로는 명나라에서 정했다고 했죠? 조선은 태어났을 때부터 명나라에게 책봉을 받고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를 한 번도 황제라 부르지 않고 황제국가 중국에 복속된 왕의 국가, 자식의 국가를 자처한 나라예요. 명과 중국과 우리나라를 관계로 친다면 부자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근데 지금 우리 조선에게 일본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 너희 길 좀 빌려달라고 하면 이건 마치 우리에게 어떤 꼴이냐면 너희 부모님 때리러 갈 테니까 너희 집에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 열어주겠어요? 문 열어주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당연히 문 열어주지 않죠. 이런 명분은 또 차치하고서라도 일본이 우리나라 침공하겠다는 그 마음, 그 야심, 우리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다 알고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이 당시 이제 임금이 누구냐면 선조예요. 선조. 선조가 이 사절단 오기 전에 이미 일본에서 사절단을 보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사절단을 보냈어요. 이 당시 우리나라 정치가 붕당 정치였어요.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져 가지고 동인에서 한 명, 서인에서 한 명을 일본의 사절단으로 보내가지고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사절단 보내가지고 야 얘네들이 대체 어떤 낌새냐라는 것을 보고 오라고 명을 내린 거죠. 근데 이때 일본의 사절단으로 간 동인과 서인의 대표가 하는 말이 달랐어요. 이때 한 명은 전쟁 난리 났다. 일본의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주 매와 범과 같은 놈이니까 이리와 같은 놈이니까 언제든지 우리 조선을 침공할 것 같다. 당장 전쟁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한 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럴까 함량도 안 되는 놈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금이라면 한 사람은 전쟁이 터질 것 같다고 위기감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전쟁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혹시나 모르니까 내가 임금이라면 또 여러분들이 임금이라면 어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하자. 이쪽에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이쪽 주장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이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 그렇지 않고 국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전쟁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정해버린 거죠. 그야말로 전쟁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더욱더 좋은 거죠. 그죠? 또 우리나라가 이때 임진왜란에 거의 대비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1392년에 세워져요. 그리고 전쟁이 터진 것은 1592년이에요.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 전에 전쟁이라고 해봤자 우리 여기 왜구들이 침탈한 정도,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 해안가에 1510년 삼포해란이라고 1555년 을묘외변이라고 왜구들이 좀 크게 난리친 거, 요 정도뿐이지 제대로 된 전쟁이 우리가 200년 동안 없었어요. 20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오랜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국방 군사에 대한 대비가 완전 소홀했던 거죠. 또 여기에다 플러스 동인과 서인 간의 대립이 좀 갈등이 좀 상당히 심했고 이 당시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무능한 군주였던 선조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형국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 일본이 명나라 정벌하러 갈 테니까 길 좀 빌려달라. 이 이야기도 거절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책도 없고 일본이 침공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당하냐면 첫 전쟁 터지자마자 부산이 뚫리고 그리고 그 일본군이 한양, 우리나라 수도 한양으로 오기까지 채 한 달이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수도가 점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은 속전속결로 이 전쟁을 끝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한양을 점령하기만 하면 한양에 있는 조선에 있는 군주 바로 선조를 잡으면 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또 이 당시 일본 생쿠쿠 시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일본인들의 인식이 뭐가 있냐면 다이묘끼리 엄청나게 전쟁을 벌일 때 어떤 다이묘가 그럼 그 다이묘는 항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다이묘는 절대 그 영지를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죽으면 죽었지. 자신이 자결을 하면서 자신의 부하들은 살려달라 하고 요청을 하고 자신은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절대 영지를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없었는데 일본인들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조선과의 전쟁은 한양만 점령하면 전쟁은 끝나는 것이다. 한양에 있는 상감이라고 하는 조선의 임금만 잡으면 이 전쟁 끝나는 것이다. 감히 일본인들 생각에서는 조선의 임금이 도망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거죠. 근데 조선의 우리의 임금 선조는 백성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한양을 빠져나오게 돼요. 백성들을 그대로 두고. 심지어 백성들에게 전쟁의 참상, 지금 한양이 뚫릴 것이라는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야반도주를 하게 돼요. 밤에 몰래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어이없음은 당연한 거고, 우리 백성들이 생각했던 임금에 대한, 또 그 당시 임금을 따라갔던 양반 지배층들에 대한 불만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선조와 이 당시 지배계층이 정말 불이 나게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압록강 밑에 바로 의주까지 도망가요. 의주까지. 이제 압록강만 건너가면 조선의 임금이 우리나라 땅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외국으로 망명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주까지 도망을 가요. 의주까지 도망을 가고, 여기서 진짜 조선의 임금이 압록강을 건너가 버리면 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현대전쟁은 모르겠지만 이 당시 근대전쟁에서 그 국가의 최고 군주가 국가를 버리고 도망간다. 그 전쟁은 디엔드예요. 근데 이때 선조가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아들 광해군에게 넘겨주고 압록강을 건너고 명나라로 망명을 가려고 했어요. 이 당시 같이 따라갔던 신하들도 이 선조라는 임금이 정말 이렇게 노답인 줄은 몰랐다 해가지고 어찌어찌 압록강을 건너서 도망가려고 하는 선조를 설득시켜서 의주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때 양반 지배층들이, 관료층들이 명나라로 가가지고 지원군을 요청해요. 지원군. 그래서 이때 지원군을 요청할 때 내세운 명분이 이거예요. 원래 이 전쟁은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 아니고 일본이 명나라 침공하려고 했다. 근데 우리가 길 안 빌려주다 보니까 명나라 너희 대신에 우리 조선이 싸우고 있는 거다. 명나라 우리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명나라도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선뜻 도와주지 않아요. 왜 선뜻 도와주지 않냐면 이때 명나라가 일본은 당연히 의심을 했겠죠. 일본을 당연히 경계했겠죠. 근데 이 명나라가 누구도 경계를 했냐면 우리나라도 경계했다고 해요. 왜 경계를 했냐면 진짜 조선이 일본에게 침공받아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일본의 앞잡이로서 조선이 역할하는 것이 아니냐. 일본과 조선이 힘을 합쳐서 명나라를 침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다고 해요. 그 의심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터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야. 전쟁이 터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양도 점령당했다고 하고 조선의 임금이 압록강 밑에 의주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걸 믿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저도 전쟁이 터지고 한 6개월 후에 한양이 점령되고 뭐 임금이 피신 갔다고 하면 전쟁이 진짜 터지고 난리가 났구나. 이렇게 의심하는데 조선이 너무 지금 일방적으로 좀 몰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 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나라 조선의 황국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자마자 한양이 점령당하고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가요.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명나라의 지원군을 어찌어찌 요청받아 와요. 그래서 이제 항해 원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 지원군을 왔는데 이때 일본군이 평안까지 들이닥친 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 선조가 있는 의주까지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직 명나라 지원군이 오지도 않은 상황인데 왜 못했냐면 일본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수륙병진이라고 해서 발음 잘해야 돼요. 수륙병진, 비읍시옷 아니에요. 병진이 함께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수륙, 바다와 육지를 통해서. 하루빨리 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해서 육지로는 전쟁 부대만 투입시킨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보급은 어떻게 받느냐? 보급은 해안가를 통해서 보급받겠다는 뜻이에요. 해안가를 통해서. 해안가. 그래서 해안가에는 보급부대, 육지로는 전투부대를 보낸 거죠. 전투부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한양 점령하고 평양 점령하고 가끔 해안가에서 보급부대를 만나가지고 식량을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조선에서 예견한 인물, 영웅이 있었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죠? 베트남으로 친다면 쩐흥다오 같은 인물, 바로 이순신이죠. 이순신은 이 전쟁을 예견하고 사전에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일본의 전투부대에게 보급을 주겠다고 바다를 휘젓고 있었던 일본의 보급부대를 전부 다 격퇴하기 이뤄요. 전부 다 격퇴해버려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첩이 바로 한산도 대첩이에요. 한산도 대첩. 이 한산도 대첩을 비롯해서 이순신이 바다에서 연전연승을 해요.
연전연승. 그래서 결국에 이순신의 활약으로 일본이 평양까지 갔다가 의주까지 가지 못한 이유가 바다에서 주기로 한 보급 부대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순신의 존재를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또 이때 조선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상시에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다음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나서는 바로 의병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의병. 이 의병이라는 게 여러분들 되게 뭐 당연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병이라는 건 전 세계 역사를 둘러봐도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평상시에 지배층들에게 그렇게 핍박받고 수탈받으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국가를 위해서 아무런 보상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이 의병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런 의병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대사에 민주화 시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순신과 의병의 활약, 또 때마침 명나라가 지원군을 이끌고 와요. 명나라가 지원군을 이끌고 와요. 그래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 뒤바뀌게 돼요. 완전 뒤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때 평양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을 조선 명나라 연합군이 격퇴시켜서 평양성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할 수밖에 없죠. 이때 이제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자신감이 넘쳐 흐르게 돼요. 자신감을 넘쳐 흐르는 건 좋은데 자신감이 넘쳐 흐르다 못해 자만감에 빠져요. 자만감에 빠지다가 서울 인근 지역에서 후퇴하고 있는 일본 군대에게 한 방 의도 터져요. 그 한 방 의도 터지는 전투가 벽제간 전투라고 있어요. 벽제간 전투. 이 벽제간 전투에서 일본에게 한 방 먹혀요. 그래서 조선과 명이 약간 주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명나라가 주도를 해서 어차피 명나라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전쟁이잖아요. 또 일본은 뭐 본인의 전쟁이지만 명나라가 주도해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명나라와 또 후퇴하고 있는 일본도 원해서 이때 전쟁을 쉬자고 강화 협상을 해요. 강화 협상. 이 벽자가 전투 패배를 시점으로 강화 협상을 합니다. 강화 협상이 이제 전쟁 끝나자는 거예요. 전쟁 끝내자는 건데 이때 되질 않아요. 강화 협상이 결국엔 실패해요. 근데 강화 협상 자체를 한 3년 동안 해요. 3년 동안 하면서 이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되게 무리한 요구를 해요. 이 전쟁은 우리 일본이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 패배국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전쟁을 끝내는 조건이 뭐냐면 조선 남쪽에 있는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를 일본 땅으로 하겠다. 거기다가 조선의 왕자를 인질로 삼고 그리고 명나라의 황실의 딸, 공주를 갖다 바쳐라. 이런 식으로 강화 조건을 내밀어요. 당연히 조선과 명나라는 이거를 들어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들어주지 않다 보니까 이 강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돼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되고 이때 어쨌든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연전연승을 하다 보니까 또 명나라의 지원군도 있었고 의병의 활약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전쟁의 분위기는 조선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때 무능한 임금 선조가 이 전쟁을 아예 끝내려고 이 이순신이 바다에서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백성들을 힘을 끌어모아 가지고 판옥선, 거북선을 엄청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 무능한 임금 선조 입장에서 이순신은 되게 좀 질투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원래 임금이라면 이순신을 자기 대신에 목숨 걸고 싸워준 신하를 아껴주고 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 질투의 화신 선조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순신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얘를 역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이순신을. 그리고 서울로 압송한 다음에 고문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순신이 만들어 놓은 그 판옥선과 그 거북선을 원균이라고 하는 아주 무능한 장군에게 준 다음에 이 당시 일본의 근거지가 어디였냐면 부산이었어요. 일본의 근거지인 부산을 공격하게 해요. 이순신이 만들어 놓은 판옥선을 원균이라고 하는 무능한 장군에게 준 다음에 원균으로 하여금 이 전쟁을 끝내라고 지시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원균은 상당히 무능력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순신이 만들어 놓은 그 판옥선과 거북선을 아주 국밥 말아먹듯이 말아먹어버려요. 그 전쟁이 7천량 해전이에요. 그 일본은 무서웠던 이순신과 그 판옥선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럼 더 이상 전쟁을 쉬고 있을 필요가 있나 없나요? 쉬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전쟁을 개시합니다. 그 전쟁이 정유재란이에요. 일본으로 친다면 게이초의 역이 되는 거예요. 이 게이초의 역, 정유재란 때 다시 전쟁이 시작되다 보니까 죽이려고 했던 이 이순신이 다시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선조가 이순신에게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 역할을 맡기게 되고, 참 뻔뻔하죠, 그죠? 이때 이순신이 이 역할을 맡아가지고 다시 전쟁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원균이 말아먹은 이제 배를 수습하다 보니까 배에 남아있는 배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 선조가 지금 우리 수군의 기세가 많이 약하다 보니까 일단은 후퇴를 하고 육군과 합세해라. 이렇게 이순신에게 명령을 해요. 이때 이순신이 선조가 내린 명에 화답한 내용이 상당히 유명하죠. 이때 후퇴하라는 선조 임금의 명을 받고 이순신이 뭐라고 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이 감히 우리 바다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명언을 남기고 정말 드라마같이 기적같이 이때 일본의 200여 척에 되는 배를 물리치게 되죠. 그 전투가 바로 명량대첩이 되는 거예요. 명량대첩. 그래서 이 정유재란은 명량대첩을, 그리고 마지막 해전이 노량해전이 있어요. 이 노량해전을 끝으로 이 전쟁은 나름 이 조선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또 때마침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더 이상 전쟁할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1597년에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일본이 말하는 분로크 게이초의 역, 그리고 명이 얘기하는 항해원조, 또 우리가 얘기하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또 전개되는지는 잠깐 영상을 끊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만 바뀐 게 아니고 옷도 바뀌었죠? 네, 어제에 이어서 촬영하다 보니까 옷도 바뀌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 영상까지는 1592년 조선 입장에서 임진왜란, 명나라 입장에서는 항해원조, 일본 입장에서는 분로쿠 게이초의 역에 대해서 알아봤죠.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고 어떤 과정이었는지 또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중국, 한국, 일본의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계속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은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항해원조로 하는데 그냥 쉽게 그냥 임진왜란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중국 입장에서는 임진왜란에 이 군대를 파병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코가 석자였어요. 자국의 상황도 개판인 상황에서 또 이 당시 만주 지역에서는 누르하치라고 하는 여진족의 나름 뛰어난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 새로운 나라를 막 조직하려고 해요. 만주 지역에서. 그래서 이 명나라는 만주 지역 일대의 여진족과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에 일본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조선이 명나라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조선이 도와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건 원래 명과 일본의 전쟁이었는데 우리 조선이 너희 명나라 대신 싸워주고 있는 거야. 만약 우리 조선이 일본에게 지배를 받는다면 일본이 그 다음 타겟은 너희 명나라로 정할 것이야. 이렇게 으름장을 놨기 때문에 명나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임진왜란을 도와주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상황도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이것이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쥐어짜내가지고 우리 조선에게 군대 도움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명나라는 뭐 얻을 게 아무것도 없죠. 뭐 나름 일본을 물리치긴 했지만 이것이 마치 침략 전쟁에 성공해가지고 거기서 생긴 뭐 획득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나라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졌어요. 그야말로 망조로 가기 위한 이제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한편 어떤 상황이냐면 뭐 우리나라 상황은 더욱더 엉망진창이죠. 일단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갔죠. 그리고 토지대장,
국가에서 관리하는 토지다양도 거의 아주 제대로 유명무실,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국가 재정도 파탄나게 됐죠. 뭐 사람이며 토지 대장이며 그로 인한 세금 납부며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또 하나 백성들이 이 지배층들을 바라보는 이 신망도 완전 바닥에 떨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선조 자체가 백성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도망갔잖아요. 또 이 선조에 대비해서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었던 반면에 선조는 더욱더 백성들의 신망을 잃게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선조가 돌아온 거예요. 수도로 돌아온 거예요. 한양으로 돌아온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예전 같지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선조가 정말 기발한 이 정치적 이론을 탄생시킵니다. 뭘 탄생시키냐면 일단 필기부터 해볼게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조선 조정은 제조지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제조지은. 이것이 뭐냐면 실상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이 일본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3가지 요인으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순신의 활약, 그리고 이름 모를 의병의 활약, 그리고 3번째가 명나라의 도움이었어요. 또 여기다 하나 추가시키자면 선조 임금 대신에 임금 역할을 했던 선조의 아들인 광해군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요인 때문에 우리가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럼 이 와중에 선조 임금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경멸하듯이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선조가 앞으로도 조선에서 임금 노릇을 계속 해먹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 명분이 바로 뭐냐면 나 선조 임금이 전쟁이 터지자 저 의주까지 도망간 이유는 도망간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상국인 중국의 도움을 얻어오기 위해서 내가 의주로 잠시 피신했던 것 뿐이다. 그래서 내가 의주까지 간 다음에 명나라의 지원군을 이끌고 왔다. 결국 이 명나라의 지원군 덕분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명지원군이 일본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라는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허무맹랑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해요. 선조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10몇 년을 더 살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10몇 년 동안 우리가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순신 때문이도, 또 광해군 때문에도, 또 의병 때문에도 이긴 게 아니고 바로 누구 덕분에 우리 조선이 살아남았다? 명나라 덕분에 살아남았다. 라고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본인 때문이에요. 선조 임금 때문에. 왜냐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인권 노릇을 계속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명예 덕분에 일본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명나라를 누가 끌고 왔다? 나 선조 임금이 끌고 왔다. 그러니 나 선조 임금의 역할이 크고 앞으로 우리 조선은 누구에게 더 충성해야 된다? 저 명나라에게 충성해야 된다. 라고 제조지은의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조지은 뜻이 뭐냐면 제자가 다시 제자, 조자가 왕조할 때 그 조자예요. 혹은 근데 왕조를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한 은혜라는 뜻이에요. 누구 덕분에? 명나라 덕분에. 명나라 덕분에 왕조를 다시 만들고 유지할 수 있었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명나라에게 더욱더 충성하자는 이론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명에게 충성하는 이론을 만들어내야지 명의 지원군을 이끌고 온 본인 선조 임금이 역할이 크다고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조지은으로 명에 대한 밑에다 써볼게요. 이 제조지은으로 명에 대한 사대를 더욱더 강화시켜요. 이 사대가 무슨 뜻이냐면 섬길 사자 큰 대자, 명나라를 섬기는 이 의식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이론까지 생기냐면 이 중국 민족을 중화민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명나라가 멸망해요.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중화 사상이 어디로 이어졌냐? 바로 우리 한반도로 이어졌다. 근데 우리는 저 큰 나라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작을 소자를 붙여서 소중화 사상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회개망측한 그런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이순신을 까내리고 의병을 까내리고 싶어하는 선조 임금이 만들어낸
괴상망측한 그런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조선조정은 더욱더 명을 어버이처럼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이 와중에 자기 대신에 전쟁 중에 목숨 걸고 전국 각지를 누비면서 활동한 자신의 친아들인 이 광해군을 세자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려는 이런 시도까지 하게 돼요. 근데 천만다행히도 그 전에 선조 임금이 죽게 되고 광해군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는 광해군이 즉위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일본 상황을 또 알아볼게요.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분로쿠 게이초예요.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결국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됨에 이르러서 일본이 조선 침공의 힘을 잃게 돼버려요. 그래서 조선 침공을 이제 단념하고 다시 내부로 다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일본 정계는 어떻게 됐냐? 우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중심으로 무사들이 결집이 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 중심으로. 여기에 대응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선생님이 전에 설명한 것 중에 일본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알고 있는 3명의 역사인물이 있다고 했죠. 그 첫 번째 역사인물이 전국시대, 센코쿠 시대 통일의 기반을 만든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통일을 완성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고, 또 여기에 한 명 더 누가 있었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을 중심으로 뭉친 이 무사계급의 대항마로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파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중심으로 한 파, 이 두 세력이 격돌하게 돼요. 그 격돌하는 전투가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파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 중심으로 한 무사계급파가 충돌하게 된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게 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가마쿠라 막부,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에 이어서 세 번째 막부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막부가 바로 에도 막부가 되는 거예요. 에도 막부. 에도 막부가 탄생하게 돼요. 이걸 만든 사람은 방금 이야기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일본 국민이 다 알만한 그 3명의 인물,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명의 인물의 특징을 설명하는 일화가 있어요. 이 3명의 대화 중에 세 장의 새가 울지 않으면 그 새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울지 않는 세 장 속의 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것을 두고 서로의 답변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때 오다 노부나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울지 않는 새는 필요가 없으니까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새가 울 때까지 갖은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에야스는 그 새가 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답변을 통해 가서 오다 노부나가, 히데요시, 이에야스의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다 노부나가는 이 센코쿠 시대를 나름 이제 통일의 시대의 초석을 이룬 사람인데 상당히 성격이 불같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반대되는 이 정적을 자신의 힘을 위해서 억눌러 버리는 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권력의 기회가 오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주 능동적인 성격과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에 이 성격이 문제가 돼가지고 자신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반면에 이제 바늘장수, 정말 자수성가의 표본이라고 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새가 울 때까지 갖은 방법을 이용한다고 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적의 성을 공략을 할 때 상당히 기발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공성전을 펼칠 때는 당연히
뭐 총을 쏘든지 칼을 쓰든지 활을 쏘든지 이런 방법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에 누구도 이용했냐면 상인 집단과 그 다음에 토목 건축가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했냐면 우선 상인 집단은 내가 어떤 성을 지배하기 전에 그 성의 경제적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약간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황을 미리 만들려고 상인 집단을 이용한 사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토목 건축자들은 어떻게 이용했냐면 어떤 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성으로 가는 물길을 막아버린 다음에 물을 쌓아두고 그 뚝을 터뜨려가지고 뭐 성을 되게 곤란하게 하는 뭐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상당히 전략가예요. 반면에 이에야스는 그 새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오다 노부나와 같이 이 센고쿠 시대를 통일시키는 그 기반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권력이 오지 않은 것을 성급히 재단하고 군사를 일으키기보다는 자신에게 권력의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을 그 새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에야스는 이 임진왜란 자체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참여를 하고 그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기회를 엿본 다음에 세키가와라 전투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권력을 차지한 인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이 새로운 막부가 만들어졌고, 이때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는 그 이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과는 별개의 정권이라는 걸 선언을 해요. 그리고 우리 조선 정부에 사신을 보내요. 전쟁을 일으킨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지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 에도 막부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조선과 공식적인 국교 재개를 요구하게 돼요. 또 우리 입장에서도 일본에게 피해를 입은 건 입은 거지만 어쨌든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과는 별개의 정권인 일본 새롭게 만들어진 일본 정부와 또 친해질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본 정부에 1603년부터 조선통신사를 파견해요. 조선통신사를 파견해가지고 끊어졌던 일본 정부와 다시 국교를 재개하게 돼요. 그리고 1609년에 아이고 여기 전부 다 노란색으로 썼네요. 통신사는 노란색으로 써도 돼요. 1609년에 기유약조라고 체결해서 이때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이 조선과 통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도 막부라는 새로운 막부가 탄생되게 이릅니다. 에도 막부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볼게요. 다시 조선 얘기로 돌아와서 또 조선 얘기하기 전에 또 누구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만주 지역에서 아까 활동했던 누르하치라고 하는 여진족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즈음에 만주 지역의 여진족들이 막 다시 들고 일어나요. 그 중에 아주 뛰어났던 인물이 누구냐면 누르하치라는 인물이에요. 누르하치. 1616년에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르하치. 1616년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죠. 이 누르하치가 흩어졌던 만주 지역에 있던 여진족들을 통합을 해서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해요. 후금. 우리 여기 후금의 금이라고 하는 나라 들어봤죠? 예전에 우리 한국사로 친다면 저기 고려시대 때, 그리고 중국 역사로 기준을 한다면 송나라 시절 때 거란을 멸망시키고 또 중국 송나라의 화북 지역 일대를 빼앗아 버린 나라가 금나라가 있었죠. 근데 결국에 이 금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몽골에게 멸망을 했죠. 몽골에게 멸망하고 다시 금을 세워요. 근데 과거의 금도 있고 이때 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금은 뒤후차 붙여가지고 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누르하치가 다시 여진족의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르하치가 원래는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조선에게 너희 도와줄까? 이렇게 요청을 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만큼 누르하치의 여진족 국가는 1616년에 후금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 전부터 만주 지역 일대를 다 통합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누르하치에 의해서 누르하치의 아들인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이 후금의 2대 황제로서 즉위를 하게 되고, 후금이라는 국가명을 청으로 개칭해요. 청으로 개칭하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영토를 중국 영토, 중원을 정복하려고 하는 야욕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국 영토를 정복하려고 야욕을 부리기 시작하는 그 즈음에 어디부터 쳐들어오냐면 바로 우리 조선부터 쳐들어오게 돼요. 그 조선에 쳐들어오는 그 전쟁은 우리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